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어디서 굴러먹던 근본도 없는 고아를 며느리로 들여요? 잘난 대학 나왔다는 며느리가 지은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더군요. 그 모욕을 참으며 입술을 꽉 깨무는 지은이를 보자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지은이 손을 꽉 잡고 일갈했습니다. 배운 건 없어도 마음 쓸 줄 아는 이 아이가 대학 나오고도 어미 무시하는 너희들보다 1000배는 낫다. 내 며느리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너희들 눈에선 피눈물 날 줄 알아라. 그렇게 자식들을 쫓아내고 며느리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착한 아이 내가 죽을 때까지 지키겠다고요.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날은 유독 날이 찼습니다. 1년에 한 번 명절이라고 얼굴 비추러 온 큰아들 내외와 둘째 딸 부부가 들이닥친 날이었지요. 손님을 다 내보내고 셔터를 내린 가게홀 중앙 테이블에 둘러앉았는데 휑한 가게 안에 냉기가 쌩하고 돌았습니다. 난로가 시원찮은 탓도 있었지만 자식놈들이 뿜어내는 찬바람이 더 매서웠기 때문일 겁니다. 어머니, 이 냄새 좀 어떻게 안 돼요? 돼지 누린내가 옷에 다 배겠네. 에르메스 스카프 새로 산 건데. 병원장 사모님 소리 듣는 큰 며느리가 코를 쥐며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 옆 보조의자에서 지은이는 과일을 깎고 있었지요. 과일 껍질이 끊어질까봐 손을 바들바들 떠는데 그 거친 손마디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야, 너는 과일도 제대로 못 깎냐? 고아원에서 이런 건 안 가르쳐 주나 보지? 둘째 딸년이 혀를 차며 쏘아붙였습니다. 지은이가 죄송해요, 형님. 제가 손이 좀 둔해서 하며 고개를 숙이는데 그 모습이 마치 도살장 끌려온 어린 양 같아 제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더 가관인 건 큰아들 놈이었습니다. 지 마누라 눈치를 슬슬 보더니 두툼한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툭 던지듯 내놓더군요. 엄마, 이거 받아서 살림에 좀 보탰어요. 그리고 제발 가게 리모델링 좀 하세요. 우리 병원 사람들 알까봐 창피해서 원. 그리고 어디서 족보도 없는 여자를 데려와서 며느리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격 떨어지게.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30년 동안 이 돼지국밥 팔아 저것들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낼 때 내 손톱은 다 빠지고 지문이 달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고생하는 재수 씨한테 고맙다는 말은커녕 돈 몇 푼 던져주며 내 며느리, 내 새끼 민호가 사랑해서 데려온 귀한 아이를 근본 없다고 무시해? 저는 밥상을 엎어버릴 기세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놈이 던진 돈 봉투를 집어들어 그놈 얼굴에 확 뿌려버렸습니다. 돈?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니들이 사람이냐? 1년에 한 번 와서 냄새난다고 코나 막는 주제에 감히 누굴 평가해. 어머니, 왜 이러세요? 입 닥쳐라. 내 눈엔 서울대 나온 너희들보다 매일 내 썩은 다리 주물러주는 이 아이가 100배 1000배 더 귀하다. 그깟 돈 몇 푼으로 유세 떨 거면 썩 꺼져라. 2번 다시 내 가게에 얼씬도 하지 마라. 제 섯을 퍼런 고함에 자식놈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지고 고급 세단이 휑하니 떠나는 소리를 듣고서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허탈함에 눈물도 안 나옵디다.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내 앞에 작고 거친 손 하나가 쑥 들어왔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 모진 소리를 듣고도 지 눈에 눈물 닦을 생각은 안 하고 시험이 넘어질까봐 부축하러 달려온 겁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바닥 차요. 얼른 일어나세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떨리던지 고개를 들어보니 억지로 웃고 있는 그 얼굴이 눈물범벅입니다. 내가 미안해서 정말 면목이 없어서 그 손을 쳐내지도 잡지도 못하고 멍하니 있는데 저 구석에서 묵묵히 육수통을 닦던 막내 아들 민호가 다가와 우리 둘을 한꺼번에 안았습니다. 엄마, 지은아. 형이랑 누나 신경 쓰지 마. 우리 셋이서 잘 살면 돼. 내가 더 잘할게. 가진 것 없어도 마음만은 비단결 같은 내 막내 아들, 그리고 그 아들 하나 보고 이 냄새나는 국밥집에 시집온 고아 며느리. 내 진짜 가족은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저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가게 정리를 마치고 방에 들어왔는데 지은이가 구석에서 남몰래 손을 주무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설거지를 얼마나 했는지 한겨울 찬물에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서 피가 배어 나오고 있더군요. 고무장갑기라고 사정을 해도 손님들 그릇에 세제 냄새 배면 안 된다고 기어이 맨손으로 수세미질을 해대더니 기어코 사단이 난 겁니다. 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다 쓴 바셀린 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여니 며칠 전 사다 놓은 새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박박 긁어 쓴 흔적만 남은 빈 통이더군요. 아차 싶었지만 지금 당장 약국 문도 닫았고 별 수 있습니까? 통에 묻은 찌꺼기라도 긁어 모아 지은이 손을 내 무릎 위로 당겼습니다. 이리 와라. 약 바르자. 아유,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튼 건데요, 뭐. 약 아까워요. 아이가 손을 뒤로 빼는데 그 힘없는 손목을 제가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칠어진 손등 위에 바셀린을 펴바르는데 세상에 내 손보다 며느리 손이 더 까칠합디다. 이제 겨우 30 초반인 아이 손이 70 넘은 노인네 손보다 험하다니요. 순간 낮에 큰 며느리의 매끈하고 하얀 손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은아, 내 어머니, 미안하다. 못난 시어미 만나서 꽃구경 한번 못 시켜주고 설거지만 시켜서 정말 미안하다. 내 형님들한테 그런 모욕이나 당하게 하고 내가 죽일년이다. 결국 참았던 눈물이 뚝 하고 지은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지은이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더군요. 따뜻했습니다. 난로보다 더 그 어떤 보약보다 더 따뜻한 온기가 제 쭈글쭈글한 손을 덮었습니다. 지은이는 제 눈을 맞추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저 고아원에서 자랄 때요. 겨울에 손 트면 호호 불어주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아파서 울면 시끄럽다고 혼나기나 했지.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약 발라주시잖아요. 저한테는 어머니가 진짜 엄마예요. 이 국밥집이 저한테는 궁궐이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를 하늘이 시샘해서 또 힘든 일을 주면 어쩌나 하고 말입니다. 민호는 방문 밖에서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는지 들어오지도 못하고 헛기침만 쿨럭쿨럭 해대더군요. 그날 우리는 좁은 단칸방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아직 캄캄한 어둠을 뚫고 우리는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30년을 하루같이 지켜온 이 가게. 비록 테이블 4개뿐인 허름한 가게지만 우리 세 식구 밥줄이자 목숨 줄인 곳입니다. 지은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앞치마를 질끈 묶고 깍두기를 담급니다. 무 하나를 썰어도 어찌나 야무지게 써는지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가게를 채웁니다. 민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쌀가마니를 나르고 저는 육수솥 앞에 섭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하얀 육수 위로 구수한 냄새가 퍼지자
지은이가 다가와 국물 맛을 봅니다. 와, 어머니, 오늘 육수 냄새가 기가 막혀요. 진짜 깊고 진해요. 오늘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지은이가 해맑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지만 제 눈엔 세상 그 어떤 배우보다 예뻐 보였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간밤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더군요. 그래, 돈 좀 없으면 어떠냐? 잘난 자식들 발길 끊어도 상관없다. 내 곁엔 이렇게 든든한 민호가 있고 토끼 같은 며느리가 있는데 우리끼리 오손도손 살면 그게 천국이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국밥 냄새가 행복이 아니라 폭풍을 몰고 올 전조였다는 것을요.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탐욕스러운 하이에나들을 불러들이는 미끼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3년이 흘렀습니다. 어이, 김 기사. 내가 말했지? 이 집 국물은 진짜라고. 내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딱 그 맛이야. 그렇게 한 분, 두 분, 아름아름 찾아오던 손님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한 번 안 탔는데도 점심시간이면 가게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집을 며느리 효도 국밥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싹싹하고 예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끔찍이 위한다고 소문이 자자했으니까요. 지은이의 고운 손은 물말을 날 없이 퉁퉁 불어 거칠어졌고 제 무릎 연골은 다 닳아버렸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매일 밤 마감을 하고 돈통을 열면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와 5만원권이 수북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매출이 또 올랐어요. 이제 빚도 다 갚았고 조금만 더 모으면 우리 가게 확장도 할 수 있겠어요. 민호가 신이 나서 돈을 세고 지은이는 제 어깨를 주무르며 종알거렸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저 건물도 사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니 눈치 안 보고 장사하게 해드릴게요. 아이고 야야, 꿈도 야무지다. 건물주가 어디 쉬운 거냐? 나는 그냥 여기서 우리 세 식구 안 쫓겨나고 오순도순 사는 게 소원이다. 그때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3년을 하루같이 꼬박꼬박 월세 냈고 건물 청소도 내 집처럼 했으니 주인이 우릴 내쫓을 리 없다고 철석같이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 욕심이라더군요. 재계약을 딱 한 달 앞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잠깐 숨을 돌리는데 가게 문이 쾅 열리더니 익숙한 하지만 반갑지 않은 얼굴이 들이닥쳤습니다. 건물주 박 사장이었습니다. 평소엔 코빼기도 안 비치던 양반이 웬일인가 싶어 얼른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갔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식사라도 한 그릇. 됐고, 순자씨, 잠깐 나 좀 봅시다. 박 사장은 가게 안을 휙 둘러보더군요. 벽에 붙은 재료 소진 시 조기 마감이라는 안내문과 방금 막 손님들이 휩쓸고 간 빈 뚝배기들을 보며 입맛을 다시는 게 영 찜찜했습니다. 그는 저를 가게 밖 후미진 골목으로 불러내더니 대뜸 담배 연기를 제 얼굴에 뿜어댔습니다. 장사 아주 잘 되네. 소문이 자자하더라고. 아, 예, 덕분에 입에 풀칠은 하고 삽니다. 풀칠? 에이, 돈을 아주 갈퀴로 긁어 모은다던데 무슨 겸손을 떨어? 안 그래? 그러더니 뱀 같은 눈으로 저를 훑어보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다음 달이 재계약인 거 알지? 네, 그럼요. 안 그래도 찾아뵙고 인사드리려고 했습니다. 월세는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5% 올려드리면 5%? 이 아줌마가 지금 장난하나? 박 사장이 코웃음을 치더니 바닥에 가래침을 퇴 뱉었습니다. 순자씨, 시세 파악 좀 하고 살지? 요즘 이 골목이 누구 때문에 떴는데.
다 내 건물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보증금 2억 더 가져와. 월세는 300으로 맞추고. 네, 2억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금 보증금이 5천인데 거기서 2억을 더 내놓으라니요. 월세 300만 원이면 지금 내는 돈의 2배가 넘습니다. 사장님, 2천만 원이 아니고요? 갑자기 2억이라니요. 저희 이제 겨우 빚 갚고 숨통 좀 트였는데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 징징거리지 말고 싫으면 나가야지 뭐. 여기 들어오겠다는 프랜차이즈가 줄을 섰어. 권리금? 그런 건 개나 줘버리고 빈손으로 나갈래? 아니면 돈 맞춰 올래? 사장님, 제발이요. 30년을 여기서 장사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봐주세요. 제가 박 사장의 옷소매를 잡고 매달렸지만 그는 벌레라도 닿은 듯이 저를 확 뿌리쳤습니다. 제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히자 가게 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민호와 지은이가 뛰쳐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어머니. 민호가 저를 부축하고 지은이가 박 사장 앞을 막아섰습니다. 늘 순하기만 하던 며느리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더군요. 사장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법적으로 임대료 인상 상한선 있는 거 모르세요? 5% 이상 못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지은이의 당차고 똥너지는 말에 박 사장이 움찔하는가 싶더니 이내 비열하게 웃으며 지은이 코앞에 검지손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야, 이 어린 년이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래, 법대로 해볼까? 내가 건물 리모델링 한다고 싹 다 비우라고 하면 너네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거야. 알어? 재건축한다고 하면 법이고 나발이고 끝이라고. 뭐라고요? 일주일 준다. 2억 가져오든가 아니면 당장 짐 싸. 내 건물에서 내가 돈 벌겠다는데 거지 같은 것들이 어디서 질척거려? 박 사장은 제 앞에 침을 한 번 더 뱉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0년 삶의 터전이, 내 청춘과 내 며느리의 3년이 고작 저 사람 말 한마디에 짓밟힌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겨우 살만한데.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민호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주먹만 꽉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힘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지은이가 울고 있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차갑고 침착하던지 울음이 뚝 그쳐지더군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저 사람, 자기가 지금 누구한테 덤빈 건지 곧 알게 될 거예요. 응? 지은아, 그게 무슨 소리냐? 지은이는 멀어지는 박 사장의 뒷모습을 쏘아보며 아주 작게, 하지만 서늘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고작 2억 때문에 우리 어머니 눈에 피눈물을 내. 건물주? 그래, 그 대단한 건물주가 누구인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지은이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 비친 며느리의 얼굴은 제가 알던 그 순박한 국밥집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게에는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박 사장이 준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고문이었습니다.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던 그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한창 손님이 몰릴 시간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박 사장이 인부 2명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페인트 통과 사다리가 들려 있었지요. 자, 여기 천장부터 싹 다 뜯어. 곰팡이 냄새가 나서 건물 다 썩겠네.
아니 사장님. 지금 손님들 식사하시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민호가 화들짝 놀라 뛰어갔지만 박 사장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인부들이 사다리를 쾅쾅 내려놓고 천장을 두들기기 시작하자 먼지가 풀풀 날리고 밥 먹던 손님들은 기겁을 하며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에이, 밥맛 떨어지게 이게 뭐야? 사장님, 저희 그냥 갈게요.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박 사장 팔을 붙들고 애원했습니다. 사장님, 제발이요. 점심 장사는 하게 해주세요. 네. 아줌마, 내 건물 내가 고치겠다는데 뭔 말이 많아? 꼬우면 돈 가져오라니까? 2억 가져오면 내가 조용히 사라져 줄게. 어때? 박 사장은 제 면전에 대고 희희낙낙하며 낄낄거렸습니다. 그 비열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리는데 정말이지 살인 충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군요. 그날 저녁 장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엔 가게 입구에다 쓰레기 봉투를 산처럼 쌓아놓고는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아이고, 냄새. 이 집 국밥집 아니야? 재료가 썩었나 보네. 손님들이 코를 막고 피해가고 단골 손님들도 할머니, 죄송해요. 오늘은 좀 그렇네요. 하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루아침에 팔이 날리는 가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가게 구석에 주저앉아 멍하니 텅 빈 테이블만 바라봤습니다. 30년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건 며느리 지은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같이 울거나 민호를 말리느라 동동거렸을 아이가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아니, 차분하다 못해 서늘할 정도였습니다. 박 사장이 행패를 부리고 간 뒤 엉망이 된 가게를 치우면서도 지은이는 한숨 한 번 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묘한 미소까지 띄고 있는 것 같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은아, 너 괜찮냐? 많이 놀랐지? 네. 아니요, 어머니. 저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별일이 아니라니. 가게가 이 꼴이 났는데 우리 이제 정말 쫓겨나는 거냐? 제가 울먹이자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절대 안 쫓겨나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 거예요. 해결한다니? 돈 한 푼 없는 고아 며느리가 무슨 수로 2억을 해결한단 말입니까? 저는 그저 지은이가 충격을 받아서 헛소리를 하나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지은이의 행동이 수상해진 것은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간. 화장실을 가려고 깼는데 지은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코를 골며 자고 있는데 며느리 자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놀라서 밖으로 나가보니 가게 뒤편 골목길에서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자료는 다 확보됐나요? 변호사? 김 변호사? 저는 숨을 죽이고 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지은이는 평소 입던 늘어난 티셔츠 차림이었지만 말투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네, 그 사람이 탈세한 증거, 이중계약서, 그리고 불법 증축 내역까지 싹 다 긁어 모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제일 독한 놈들로 팀 꾸리세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탈세? 불법 증축? 게다가 비용은 상관없다니. 지은이는 한참 동안 무언가 지시를 내리더니 전화를 끊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하더군요. 감히 우리 어머니를 건드려? 넌 이제 끝났어. 그 목소리가 어찌나 표독스럽고 차가운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 아이가 내가 알던 그 순둥이 지은이가 맞나?
혹시 내가 헛것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슬금슬금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다시 싹싹한 며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깍두기 잘 익었어요. 오늘 국물도 끝내주는데요. 언제 그랬냐는 듯 해맑게 웃으며 아침상을 차리는 지은이를 보며 저는 간밤의 일이 꿈이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자꾸만 지은이의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 사장의 횡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번엔 아예 가게 앞에다 트럭을 세워놓고 확성기를 틀어댔습니다. 아, 알립니다. 이 건물 조만간 철거합니다. 국밥 드시다가 천장 무너져도 책임 안 집니다. 재수 없는 집이니 들어오지 마세요. 소음공에 손님들은 다 도망가고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혀를 차며 욕을 했습니다. 보다 못한 민호가 뛰쳐나가 박 사장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양반이 진짜 돌았나? 당장 안 꺼져? 어허, 쳐봐. 치라고. 합의금이나 뜯어내게. 어차피 돈도 없는 거지 새끼들이 성질만 더러워가지고. 박 사장이 일부러 깐족거리며 민호 배를 툭툭 치자 흥분한 민호가 주먹을 휘두르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호 씨, 그만해요. 지은이가 가게 안에서 뛰쳐나와 민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지은이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은 콧방귀를 뀌며 지은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오, 며느리 아가씨. 왜? 이제 좀 말이 통하려나? 몸으로라도 때우게. 박 사장의 더러운 농담에 지은이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화를 내는 대신 아주 차갑게 웃으며 박 사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느라 무슨 말인지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의 말을 들은 박 사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는 걸 똑똑히 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고만장하던 그 얼굴이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하얗게 질리더니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너, 그 얘기 어디서? 글쎄요. 궁금하면 계속해 보세요. 저도 잃을 게 없어서 끝까지 가볼 생각이거든요. 지은이는 여유롭게 팔짱을 끼고 박 사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박 사장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확성기를 챙기더니 도망치듯 트럭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정리되자 민호와 저는 벙찐 표정으로 지은이를 쳐다봤습니다. 지은아, 방금 뭐라고 한 거냐? 저 인간이 왜 저렇게 도망가? 민호가 묻자 지은이는 다시 순한 눈웃음을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저 아저씨 와이프가 무서운 분이라고 들어서요. 사모님한테 이른다고 했더니 겁먹으신 것 같아요. 뭐, 겨우 그 말에 저렇게 도망갔다고? 우리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어쨌든 박 사장이 물러갔으니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까 새벽에 들었던 그 통화 내용, 탈세, 이중계약서, 지은이가 박 사장에게 한 말은 단순히 와이프 얘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정산을 하는데 지은이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가게 하루 쉬죠. 민호 씨랑 어머니랑 모시고 어디 좀 다녀오고 싶어서요. 쉬다니? 이 난리에 어딜 가려고? 그냥요. 바람도 좀 쐬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보여드릴 것도 있고요. 지은이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언뜻 보니 무슨 계약서 같기도 하고 지도 같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저 믿으시죠?
지은이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왠지 모를 믿음이 솟구쳤습니다. 지난 3년간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이 아이. 비록 고아에 가진 것 없지만 누구보다 강하고 지혜로운 아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믿는다. 내 며느리 지은이 하늘이 무너져도 믿는다. 제가 지은이 손을 잡자 지은이는 제 손등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에는 눈물 대신 단단한 결의가 차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내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아니, 더 좋은 자리로 갈 거예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그날 밤 가게 안은 유난히 적막했습니다. 하지만 그 적막 속에서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 내 며느리 지은이가 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일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은이가 말한 보여줄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도망간 박 사장은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까요? 불길하면서도 가슴 뛰는 밤이 지나고 운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은이의 제안대로 가게 문에 하루 쉽습니다라는 종이를 붙이려는데 마음이 영 편치 않았습니다. 지은아, 정말 문 닫아도 되겠냐? 박 사장 그 인간이 또 와서 무슨 행패를 부릴지 모르는데. 걱정 마세요, 어머니. 오늘은 그 사람도 함부로 못할 거예요. 제가 다 손써놨거든요. 지은이는 싱긋 웃으며 제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평소 입던 낡은 몸빼 바지가 아니라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외출복을 꺼내 입히더군요. 민호도 웬일로 말끔하게 면바지를 차려입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예쁘게 하고 가요. 제가 맛있는 것도 사드릴게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나갔습니다. 63빌딩이 보이는 한강변에 내려 바람도 쐬고 비싼 불고기 전골도 먹었습니다. 30년 장사하면서 평일 대낮에 이렇게 한가롭게 놀아본 게 언제적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지은이는 내내 들뜬 표정으로 어딘가와 문자를 주고받았고 저도 잠시나마 박 사장 일을 잊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되었을까요? 지은이가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금방 들어갈게요. 왜 그러냐? 무슨 일 있어? 어머니, 민호 씨. 우리 가게로 좀 가봐야겠어요. 박 사장이 왔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허겁지겁 택시를 잡아 타고 다시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심장이 쿵쿵거려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가게 골목 어귀에 도착하자마자 웅성거리는 사람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국밥집 앞에 낯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쫙 깔려 있고 가게 셔터는 반쯤 찌그러진 채 열려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구경하고 있더군요. 아이고, 순잔에 왔네. 큰일 났어. 저 사람들이 가게를 다 때려 부수려고 해. 옆집 슈퍼 아주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민호가 이게 무슨 짓이야? 하며 뛰어들어갔고 저도 허둥지둥 뒤따라갔습니다. 지은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며 뒤로 빠지더군요. 가게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의자는 다 엎어져 있고 애지중지 닦아놓은 테이블 위에는 흑발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박 사장이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어제 지은이 말 한마디에 도망갔던 그 쭈구리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금 악귀 같은 얼굴을 하고 말입니다. 아이고, 이제야 오셨네? 팔자 좋게 놀러 다니셨나 봐? 가게가 이 꼴인데. 박 사장님,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남의 가게에 무단 침입을 하고 민호가 대들자 옆에 서 있던 덩치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사장은 손짓으로 덩치들을 말리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무단 침입? 허허, 이 친구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야, 순자씨. 내가 말했지? 건물 팔 거라고. 네. 판다니요? 나 이 건물 팔았다. 오늘 계약금 입금됐어. 서울에서 오신 아주 큰 손이 샀는데 말이야. 조건이 하나 있어. 건물을 싹 비워주는 조건이라고. 재건축해서 빌딩 올리신단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건물이 팔리다니요. 재건축이라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 가게는요? 뭘 물어? 나가야지. 새 주인은 너네랑 계약 승계할 생각 없대. 권리금? 어림도 없지. 재건축은 임차인 보호법 예외인 거 알지? 그러니까 빈손으로 썩 꺼지라고. 박 사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바닥에 휙 던졌습니다. 퇴거 명령서 같은 것이 들어있는지 하얀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번 주까지 비워. 안 그러면 용역 불러서 싹 다 드러낼 거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하얀 안개가 낀 것처럼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30년입니다. 내 젊음, 내 피땀, 내 며느리의 눈물까지 배어있는 이 가게를 빈손으로 나가라니요. 이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박 사장 앞으로 기어가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갈 데 없어요. 빚 갚느라 모은 돈도 다 썼어요. 여기서 쫓겨나면 우리 세 식구 길바닥에 나앉아요. 아, 이거 안 나? 냄새나게 진짜. 사장님, 제가 월세 더 올릴게요. 아니, 이어.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제발 쫓아내지만 마세요. 우리 며느리 불쌍해서 어떡해요. 눈물 콧물 흘리며 비는 제 모습이 처량하지도 않은지 박 사장은 짜증스러운 얼굴로 발길질을 했습니다. 아, 글쎄 팔렸다니까. 새 주인이 싫다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리고 너네 며느리가 어제 나 협박했지? 감히 내 뒤를 캐? 내가 그것 때문에라도 니들은 절대 안 봐줘. 박 사장이 저를 걷어차는 바람에 제가 뒤로 벌러덩 넘어졌습니다. 민호가 엄마 하고 소리치며 달려와 박 사장을 밀쳤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 우리 엄마한테 손대지 마. 어라? 이 새끼가 치네. 야, 뭐해? 교육 좀 시켜줘라. 박 사장의 눈짓에 덩치들이 민호를 덮쳤습니다. 민호가 저항해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제압당해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채 으긋거리는 아들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안 돼. 놔줘요. 제발 놔줘요. 제가 다시 박 사장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박 사장의 눈에 광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옆에 펄펄 끓고 있던 육수 솥을 가리켰습니다. 아침에 끓여놓고 간 육수가 여전히 뜨거운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아우, 진짜 질척거려서 못 봐주겠네. 야, 이 노인네 정신 좀 차리게 뜨거운 맛 좀 보여줄까? 박 사장이 구둣발로 육수솥 옆구리를 찼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국물이 바닥으로 튀었습니다. 제 발목에 튀었는데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저 솥이 넘어지면 바닥에 엎드려 있는 민호가 덮어쓰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안 됩니다. 사장님, 잘못했어요. 다 잘못했어요. 나갈게요. 나갈 테니 제발 우리 아들만은. 저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 눈을 가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박 사장은 그 모습을 보며 악마처럼 낄낄거렸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왜 사람 성질을 긁어? 그러니까 주제를 알고 기었어야지. 돼지국밥이나 파는 주제에 어디서 고개를 쳐들어? 박 사장이 다시 한번 육수솥을 차려는 신용을 하며 위협을 가할 때였습니다. 가게 입구 쪽에서 서늘한, 아주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발 당장 내리는 게 좋을걸.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거기엔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던 지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늘 입던 낡은 몸빼 바지 위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입고 나갔던 외출복 위에 흙먼지가 묻은 앞치마를 손에 꽉 쥐고 서 있는데 그 눈빛이 마치 사람을 베어버릴 듯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뒤로 아까 박 사장이 데려온 덩치들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크고 무시무시해 보이는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우르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뭐야? 너 이 기집애가 미쳤나? 박 사장이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지은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쓰러져 있는 저와 짓눌려 있는 민호를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엉망이 된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이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의 가게에서 행패 부리는 건 어제가 마지막이라고 경고했을 텐데 지은이가 박 사장 코앞까지 다가와 섰습니다. 키는 박 사장보다 한 뼘이나 작았지만 뿜어나오는 기세는 거인 같았습니다. 새 주인? 서울 큰손? 그래, 그 사람이 재건축한다고 싹 다 비우라던가. 그래. 이 건물이 이제 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썩 꺼지란 말이야. 박 사장이 악을 쓰자 지은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차가워서 옆에 있던 저조차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 이상하네.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난 이 건물 재건축할 생각 없다고. 그리고 지은이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박 사장 얼굴에 탁 하고 던졌습니다. 내 건물에서 행패 부리는 세입자는 당신 하나로 좋게.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는 굵은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매수인 란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지은. 모두가 숨을 멈춘 그 순간 지은이는 떨고 있는 박 사장을 내려다보며 나지막하지만 가게 전체가 울리도록 일갈했습니다. 잘 봐. 내가 말한 그 서울 큰손이 바로 나니까. 가게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끓고 있는 육수 솥에서 나는 보글보글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박 사장은 마치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입이 떡 벌어져서 담배꽁초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뭐라고? 네가 서울 큰손이라고? 박 사장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손가락이 어찌나 떨리는지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계약서 마지막 장, 인감도장이 찍힌 자리를 확인한 박 사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군요. 이게 도장이 진짜네. 김 변호사 도장이잖아. 네, 맞아요. 당신이 계약금 받고 넙죽절까지 했다던 그 대리인 김 변호사요. 제 전담 변호사님이시거든요. 지은이는 여유롭게 팔짱을 끼고 박 사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박 사장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털썩 주저앉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거지 같은 국밥집 며느리가 어떻게.
거지 같다고? 말 조심해. 이제 내 건물이니까. 지은이의 서슬 퍼런 일침에 박 사장이 흠칫 놀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입구에 서 있던 검은 정장의 사내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강 대표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경찰 불렀으니 곧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이자들이 훼손한 기물 파손 현장 모두 체증 완료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김 변호사님. 세상에, 김 변호사라니. 지은이가 김 변호사님하고 부르자 그 말쑥한 신사가 지은이에게 90도로 깎듯이 인사를 하는 게 아닙니까?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피가 눈을 가려 앞이 잘 안 보였지만 지금 제 눈앞에 서 있는 저 위풍당당한 여자가 내 며느리 지은이가 맞나 싶었습니다. 지은아?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네가 건물을 샀다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지은이가 얼른 제게 달려왔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차가운 표정은 온데간데였고 울먹이는 얼굴로 제 피 묻은 이마를 닦아주더군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죠? 죄송해요. 제가 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아니, 내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네가 정말 이 건물을 산 게야? 민호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재테크의 여왕이니 뭐니 하는 소설 같은 얘기가 진짜였어? 지은이는 곤란한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민호 씨, 사실 돈 좀 있어요.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했거든요. 그냥 밥 굶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만큼요. 뭐, 평생 놀고 먹어? 민호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은이는 다시 박 사장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제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하고요. 우선 이 쓰레기부터 치워야죠. 박 사장은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덩치들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야야, 너네 어디가? 안마가? 박 사장이 소리쳤지만 덩치들은 이미 눈치를 챈 듯 했습니다. 상대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게다가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춘식 씨, 지은이가 박 사장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당신이 아까 그랬지? 재건축한다고 하면 임차인 보호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그래서 맘대로 쫓아내도 된다고. 그건 맞아. 법이 참 그래. 근데 어쩌나 난 재건축할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는데 이 건물 이대로 보존해서 우리 어머니 100년 만년 장사하시게 할 거거든. 무슨 소리야.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재건축 조건 넣었잖아. 아, 그거요? 잘 읽어보세요. 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그리고 당신이 받은 계약금, 그거 배액 배상하고 계약 파기하고 싶어도 이미 늦었어요. 잔금까지 제가 아까 다 입금했거든요. 등기 이전 신청도 끝났고요. 지은이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박 사장의 가슴에 꽂히는 듯 했습니다. 박 사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꿔 비굴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님. 아니, 강 대표님. 제가 눈이 삐었었나 봅니다. 진작 말씀해 주시지. 그럼 제가 이렇게 실례를 안 했을 텐데. 우리 사이에 오해가 좀 있었네요. 허허. 오해? 우리 어머니 이마 찢어놓고 남편 짓밟아놓고 오해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워낙 다혈질이라. 그리고 제가 이 건물 관리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잖아요?
권리금은 못 챙겨줘도 이사비 정도는 넉넉히. 입 다물어.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가게 유리창이 쩌렁 울릴 정도였습니다. 이사비? 당신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당신은 이사 갈 걱정이 아니라 감방 갈 걱정부터 해야 할 거야. 감방이라니? 내가 뭘 했다고. 특수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영업방해. 그리고 아까 김 변호사님이 싹 다 긁어모은 탈세 자료까지 합치면 콩밥 꽤나 오래 드셔야겠던데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은이는 김 변호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능숙하게 경찰들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네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과 박 사장이 난동 부린 현장 사진, 그리고 방금 전 폭행 상황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를 건네자 경찰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박춘식 씨 되십니까? 특수협박, 주거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 접수됐습니다. 동행하시죠. 경찰들이 다가가자 박 사장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발악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리고 저 여자가 날 속였어. 건물주가 며느리인 줄 알았으면 내가 재건축한다고 했겠냐고. 이건 사기야, 사기. 박 사장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지은이는 싸늘하게 웃으며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사기? 당신이 나한테 욕하고 우리 어머니 밀치고 뜨거운 육수 솥발로 찬 건 사기가 아니라 폭력이야. 내 변호사가 당신이 탈세한 자료까지 다 넘겼으니 감방에서 콩밥 먹을 준비나 해. 보증금 3천만 원은 잊지 말고 보내고 떼먹으면 압류 들어갈 거니까. 강지은, 두고 보자. 으악. 박 사장은 그렇게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악마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엉망이 된 가게 안에는 우리 세 식구만 남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터질 듯 쿵쿵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간신히 일어서서 지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제 부름에 지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박 사장을 몰아붙이던 서슬퍼런 눈빛은 온데간데였고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한 제 착한 며느리 얼굴로 돌아와 있더군요. 지은이는 와락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말해서. 아니다. 내가 괜찮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지은아,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 네가 정말 돈이 그렇게 많은 게야? 옆에 있던 민호도 넋이 나간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재테크의 여왕이니 뭐니 하는 소설 같은 얘기가 진짜였어? 지은이는 민호와 저를 테이블에 앉히고 쑥스러운 듯 웃으며 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민호 씨, 정말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사실 저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남겨주신 유산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주식 투자를 좀 잘해서 돈은 꽤 많이 벌었어요.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만큼요. 세상에. 근데 왜 그동안 말을 안 했어? 우리 빚 갚느라 고생할 때도, 월세 때문에 전전긍긍할 때도. 민호가 서운한 듯 묻자 지은이의 표정이 슬프게 가라앉았습니다. 민호 씨 만나기 전에요. 저 남자들 몇 명 만났었어요. 다들 처음엔 저 좋다고 했지만 제 통장 잔고 알게 되면 눈빛부터 변하더라고요. 돈 좀 빌려달라, 사업하게 투자해달라.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고아라고 무시하다가 돈 있는 거 알면 거머리처럼 달려들었죠.
지은이는 제 거친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어요. 내가 가진 돈 말고 그냥 강지은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줄 가족이 있을까 하고요.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국밥집 알바를 시작했던 건데 거기서 민호 씨를 만난 거예요. 지은이가 민호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민호 씨 기억나? 첫 데이트 날 지갑 잃어버렸다며 3,000원짜리 떡볶이 사주면서 미안해 쩔쩔맸던 거. 그때 알았어. 아, 이 남자는 가진 게 없어도 나한테 다 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지은이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가 시집 오고 첫 겨울에요. 설거지하느라 제 손 텄을 때 어머니가 다 쓴 바셀린 통 긁어서 발라주셨잖아요. 울면서 미안하다고, 꽃구경 못 시켜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날 밤이 기억납니다. 빈 바셀린 통을 긁으며 며느리 손을 잡고 울었던 그 밤. 그때 결심했어요. 아, 이분이 내 진짜 엄마구나. 내 돈 보고 달려드는 가짜들이 아니라 내 아픈 손을 봐주는 진짜 가족이구나. 그래서 그냥 어머니 딸로 민호 씨 아내로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어머니랑 깍두기 담그고 국밥 나르는 게 더 행복했거든요. 지은이의 고백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지면서도 벅차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돈 보고 달려드는 날파리 떼에 질려 그 많은 돈을 두고도 3년이나 이 냄새나는 국밥집에서 고생을 자처한 아이. 그 마음고생이 오죽했을까요? 아이고, 이 미련한 거사. 그렇다고 그 고생을 해?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매일 일만 시키고. 제가 지은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자 민호도 지은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박 사장이 쇠고랑을 차고 끌려간 지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우리 국밥집에는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건 간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비바람에 사가 너덜너덜하던 천막 간판을 떼어내고 번쩍거리는 황금색 테두리를 두른 새 간판을 달았습니다. 글씨체도 어찌나 힘있고 굵직한지 골목 어귀에서도 우리 가게 간판만 보일 정도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 한 번씩 쳐다보며 수군거립니다. 저 집 며느리가 로또를 맞았대. 아니야, 원래 재벌 집 숨겨진 딸이었다는데? 온갖 소문이 무성했지만 기분 나쁘기는커녕 어깨가 으쓱해지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가게 내부도 싹 뜯어고쳤습니다. 곰팡이가 슬어 퀴퀴한 냄새가 나던 벽지는 뜯어내고 화사한 크림색 타일을 깔았습니다. 바닥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대리석으로 바꿨고요. 무엇보다 주방이 압권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어머니 무릎 나간다며 고집을 피워들여 놓은 최신식 자동 식기세척기, 버튼만 누르면 육수가 콸콸 나오는 자동 육수통, 심지어 서빙 로봇까지 2대나 들였습니다. 지은이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늘 무릎 나온 회색 몸빼 바지에 헐렁한 티셔츠만 입던 아이가 이제는 빳빳하게 다림질된 정장 슬랙스에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나타납니다. 코에는 지적인 금태 안경까지 걸치고 카운터 옆에 마련된 사장님 전용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면 영락없는 대기업 CEO 포스입니다. 어머, 사장님, 오늘 스타일 너무 멋지시다. 단골 손님들이 칭찬하면 지은이는 우아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호호, 감사합니다. 육수 맛은 좀 어떠세요? 부족하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주방에서 땀 뻘뻘 흘리며 국자를 젓는 대신 카운터 옆 안마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홀을 어슬렁거리며 손님들에게
맛있게 드세요 하고 덕담이나 건네는 회장님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고생 끝에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며느리 잘 둔 덕에 말년에 팔자가 핀 거지요. 민호는 지은이가 내준 자금으로 국밥집 프랜차이즈화 사업을 구상한다며 가게 옆 사무실에서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브레이크 타임, 지은이가 내려준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가게 문이 딸랑하고 열렸습니다. 손님인가 싶어 고개를 돌렸는데 낯익은, 아니, 아주 꼴 보기 싫고 징글징글한 얼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큰아들 내외와 둘째 딸 부부였습니다. 어머 올케, 아니 강 대표님, 세상에 가게가 완전 호텔이 됐네. 대박이다, 진짜. 둘째 딸년이 호들갑을 떨며 들어오는데 평소엔 빈손으로 오던 년이 오늘은 양손에 한우 선물 세트며 홍삼 박스를 주렁주렁 들고 있더군요. 그 뒤로 큰아들 놈도 사람 좋은 척 허허실실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재수씨, 아니지 사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죠? 우리가 진작 찾아왔어야 하는데 병원 일이 워낙 바빠서 원. 어머 형님, 어쩜 옷 입은 태가 다르네. 역시 건물주는 귀티가 줄줄 흐른다. 예전엔 몰라봤는데 형님 피부도 되게 좋으시다. 큰 며느리는 지은이 손을 덥석 잡고 쓰다듬으며 알랑방귀를 끼어댔습니다. 예전엔 냄새난다. 근본 없다며 지은이가 깎은 과일도 더럽다고 안 먹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지은이가 50억 건물주가 됐다는 소문을 듣더니 파리떼처럼 윙윙거리며 몰려온 겁니다. 어찌나 속이 빤히 보이는지 마시던 커피가 역류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안마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팔짱을 끼고 그들을 쏘아붙였습니다. 여긴 웬일들이냐? 1년에 한 번 명절 때도 코빼기 비출까 말까 한 귀한 분들이 오늘 무슨 날이라고 우르르 몰려오고, 에이 엄마도 참, 며느리가 건물 샀다는데 축하하러 오는 게 당연하죠. 엄마 좋겠소? 며느리 잘 둬서 호강하고 이제 우리 엄마 노후 걱정은 없겠네. 큰아들이 너스레를 떨며 식탁에 선물 꾸러미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투뿔 한우예요. 엄마 좋아하는 거. 그리고 이건 재수씨 주려고 산 최고급 화장품 세트. 백화점 1층에서 제일 비싼 걸로 골라왔어요. 그래, 고맙다. 근데 빈손으로 와서 국밥이나 한 그릇 사 먹고 가지. 뭘 이런 걸 바리바리 싸들고 왔냐? 부담스럽게. 제가 퉁명스럽게 말하자 둘째 딸년이 눈치를 살살 보며 슬그머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부담스럽긴 가족끼리 뭐 어때? 그리고 옳게 우리 앉아서 얘기 좀 할까? 서서 얘기하긴 좀 그렇잖아. 지은이는 아무 말 없이 눈짓으로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자식놈들은 기다렸다는 듯 우르르 자리에 앉더군요. 지은이는 카운터에서 내려와 그들 맞은편에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그래요. 무슨 용건이시죠? 지은이의 말투가 너무나 사무적이라 자식놈들이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니, 용건이라니. 가족끼리 오랜만에 얼굴 보고 회포도 풀고 그러는 거지. 재수씨, 너무 딱딱하게 그러지 마요. 정없게. 큰아들이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지만 지은이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둘째 사위놈이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드디어 진짜 목적을 꺼냈습니다. 저기, 처남댁. 아니, 강 대표님. 사실은 제가 이번에 사업을 좀 크게 확장하려고 하는데 말이죠. 자금이 일시적으로 좀 막혔어요.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그래서요? 아니, 그래서 말인데. 강 대표님은 현금 자산이 넉넉하다고 들었는데.
이 건물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서 융통해주면 어떨까 해서요. 제가 이자는 은행보다 훨씬 더 쳐드릴게요. 재수 씨 돈 놀리는 것보다 저한테 투자하는 게 훨씬 이득일 텐데. 가족 좋다는 게 뭡니까? 서로 돕고 사는 거죠. 맞아. 올케, 우리 남편 사업 대박 날 거야. 올케가 이번에 딱 한 번만 도와주면 우리가 평생 은인으로 모실게. 응? 둘째 딸년까지 합세해서 애걸복걸합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근본 없는 고아라고 멸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평생 은인, 가족 타령이라니.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제가 참다 못해 한마디 하려는데 지은이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고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들, 그리고 아주버님.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으셨네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가게 안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 서늘했습니다. 가족이요? 글쎄요. 저는 기억력이 꽤 좋거든요. 3년 전 이 자리에서 제 면전에 대고 근본 없는 고아, 족보 없는 여자라고 침 뱉으셨던 분들이 누구였더라? 아유, 올케. 그건 우리가 그때 오해가 있어서 실수한 거지. 마음에 담아두지 마. 사람이 살다 보면 말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지. 쪼잔하게 옛날 얘기는 왜 꺼내? 큰 며느리가 당황하며 웃어넘기려 했지만 지은이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실수요? 아니요. 그건 실수가 아니라 여러분 본심이었잖아요.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짓밟고 무시해도 된다는 그 천박한 본심이요. 저는 다 기억해요. 제가 깎은 과일 더럽다고 안 드신 거, 제 손 닿은 그릇 냄새난다고 밀쳐내신 거. 저는 하나도 안 잊었어요. 자식놈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리고 정정해 드릴게요. 이 건물 제 개인 자산입니다. 어머니 피땀 섞인 가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만 평생 무상임대 해드린 거예요. 진짜 가족인 어머니랑 제 남편 민호 씨한테만요. 여러분이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뭐?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손윗사람인데 시아주버니한테 천박하다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큰아들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은이가 겁먹고 움츠러들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은이는 눈 하나 깜짝 않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윗사람 대접받고 싶으면 어른답게 행동하셨어야죠. 가정교육 운운하기 전에 본인들 인성부터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영업 방해하고 계신데 경찰 부를까요? 저번 건물주도 여기서 행패 부리다 경찰차 타고 간 거 아시죠? 똑같은 꼴 당하고 싶으세요? 너 진짜 피도 눈물도 없냐? 엄마가 뭐라고 좀 해봐요. 자식놈들은 이제 저한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시어머니잖아. 며느리 교육 좀 시켜. 집안 꼴이 이게 뭐야? 그리고 엄마가 말 좀 잘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해줘요. 나 이번에 부도나면 엄마 아들 길거리에 나앉아. 큰아들이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3년 전 제가 박 사장 바지가랑이를 잡고 빌 때 저놈은 코빼기도 안 보였는데 말입니다. 저는 안마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있는 굵은 소금 항아리를 통째로 들고 나왔습니다. 교육? 그래, 내 새끼 교육은 내가 시켜야지. 자식놈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역시 엄마는 내 편이야라고 생각했겠지요. 저는 그들 코앞까지 다가가 씩 웃었습니다. 근데 어쩌냐? 나는 이 가게 사장도 아니고 건물주도 아닌데. 나도 여기 얹혀 사는 주제라 집주인 눈치 보고 산다. 꼬우면 니들이 건물 사든가.
뭐요? 엄마. 그리고 우리 건물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가게에 똥파리 꼬이는 거다. 내 귀한 건물주 심기 건드리지 말고 썩 꺼져라. 차. 저는 소금 한 바가지를 그들의 면상에 시원하게 뿌려버렸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가 비싼 양복과 명품 원피스 위로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얼굴에 정통으로 맞은 큰아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엄마, 눈에 들어갔어. 따가워. 퇴퇴, 미쳤어 진짜.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자식놈들은 펄쩍펄쩍 뛰며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남은 소금까지 탈탈 털어 뿌렸습니다. 안 나가? 지은아, 뭐하냐? 경찰 불러라. 영업 방해죄로 싹 다 콩밥 먹여. 내가 증인 서줄 테니까. 네, 어머니. 지금 바로 신고할게요. 지은이가 수화기를 드는 신용을 하자 자식놈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아, 알았어. 가면 될 거 아냐. 더러워서 안 온다. 안 와. 두고 봐. 엄마 돌아가셔도 제사 안 지내줄 거야. 우린 이제 남남이야. 큰아들과 딸년들은 선물 꾸러미도 챙기지 못한 채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소금 범벅이 된 꼴로 도망가는 뒷모습이 어찌나 우습고 통쾌하던지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푸아하. 그들이 사라진 뒤 가게 안에는 통쾌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지은이가 배를 잡고 웃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연기 대상감인데요? 나도 얹혀 산다니요. 이 건물 어머니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아이고, 그래야 저것들이 다시는 안 오지. 속이 다 시원하다. 내 평생 알터니가 쑥 빠진 것 같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소금을 밟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지은이는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것들 제사 안 지내준다는 거 들으셨죠?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 매일매일 생일상처럼 차려드릴게요. 죽어서 받는 제사밥이 무슨 소용이에요? 살아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는 게 최고지. 그래, 맞다. 내 딸 지은이 말이 다 맞다. 제사밥? 필요 없다. 난 우리 며느리가 끓여주는 소고기 묵국이 더 좋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가게 유리창 너머로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고 우리 고부의 웃음소리가 골목길을 가득 채웠습니다. 돈만 밝히는 가짜 가족은 영원히 떠나고 마음을 나누는 진짜 가족만이 남은 완벽한 오후였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햇빛을 받아보석처럼 반짝거렸습니다. 마치 우리 앞날에 펼쳐질 눈부신 행복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